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김빈 전 민주당 디지털 대변인,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달 1일부터 주당 노동시간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단속과 처벌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 기간을 갖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경총이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 6개월 동안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달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현실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행은 법대로 하되 연장시키기 위한 계도 기간은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행을 열흘 앞두고 단속과 처벌 안 하기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하는 것으로 6개월 정도를 뒤로 연기를 한 거죠. 예. 이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지난 2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 7월부터 해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당 52시간을 만약에 넘겨서 근무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이제 그런 법안인데, 예.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재계 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경총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유예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기도 했고요. 예. 또 최근에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좀 이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여기에서 6개월 동안은 단속과 처벌을 안 한다. 사실상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재계는 지금 당연히 환영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 6개월의 시간을 갖는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6개월 동안 법적인 미비 보완 없이 바로 시행 가능할까요, 고 박사님? 어렵겠죠. 우선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급브레이크를 이렇게라도 잡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으면 이거 대량으로 범법자 양산할 뻔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하는 그 선의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이제 좋은 뜻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산업 현장에서 보면 계절별이나 또는 어떤 특정 시점에 노동을 집중적으로 해야만 되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빙과 업계도 그럴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도 52시간을 넘으면 다 형사처벌한다고 돼버리니까 예. 또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일을 더 하고 싶다고 해도 그것도 처벌 대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 이 경우에도 탄력 노동 시간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식의 보완책을 갖고 있고, 예. 그다음에 52시간을 시행하더라도 예외적인 업종을 상당히 많이 둡니다. 예. 지금 우리 법에서 5개 업종 말고는 전부 다 강제적으로 이걸 시행한다 해서 지금 문제가 커진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은 건 잘했지만 6개월만 유예하는 걸로 그럼 이 모든 문제가 해소되냐?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법 개정 시행 전에 다시 법을 고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줄은 알지만 예. 그냥 누구의 눈에도 분명한 이런 문제점을 6개월 유예한다고 해서 이 문제점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면 예. 다시 법의 보완이라든지 하는 문제를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낙연 총리도 좀 너무 빠르게 입법이 되는 바람에 좀 미비점이 있었다 이러잖아요. 예. 그럼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적어도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에 또 노동자도 여러 업종에 따라서 예. 입장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충분히 들어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야 6개월 후에라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임 업계나 해외 건설하는 업체에서는 비명 소리를 지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 어떻게 말씀 좀 해주시죠. 먼저 고 박사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예. 이번 입법안이 2월 말에 된 것이 맞지만 처음 이것이 논의가 된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예. 이번 작년 대선 후보들도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52시간을 공약을 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당선이 되자마자 이 52시간이 이제 처리될 것을 이제 국회에 요구를 했고, 사실 작년 2017년 8월 30일까지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다가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말
말에 된 것인데 그게 그 기간이 꼭 6개월이에요. 그래서 이번 7월 1일부터 처리가 되기로 했는데 6개월 유예 기간을 둔 것이 바로 거기서 온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딱 하나만 떨어져서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발전이 세 축에 돌아가는 것을 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제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시간 단축에서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은 바로 생산성 향상인데요. 예.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멕시코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저희인데요. 두 번째로 높죠. 두 번째로 예. 높은데요. 저희가 독일이랑 비교를 하면요. 1년에 753시간이나 더 일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노동자의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한 공감대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는데 그것이 입법화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예. 다만 우리가 생산성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OECD 국가 한 35국가 중에서 33위 정도 합니다. 그래서 1시간당 그 노동자가 생산하는 그것을 달러로 환산하면 33불 정도가 되는데 예. 1위인 룩셈부르크랑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많이 차나거든요. 룩셈부르크는 80달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생산성 향상에 대한 그런 대안도 같이 고민이 돼야 하고 그렇군요. 정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예. 이제 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뭐 노동 시간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하는데 업종의 특성이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살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6개월 아마 시간이 있으니까 행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또 국회도 마찬가지고 참 세세한 업종별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뭐 혼돈에 빠져있는 한국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친박 청상 대상 1호 이렇게 지목이 되면서 탈당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 팔선의 서청원 의원이 어제 전격적으로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서청원 의원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거짓말쟁이 성직자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이제 당을 떠나야 됩니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서 성직자를 모셔왔더니 그분이 정치인보다 더 거짓말 솜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직표 체제를 뽑는데 제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1월이죠.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탈당 요구했을 때 오히려 목사님이 거짓말 더 잘하신다 뭐 이러면서 정면으로 맞서고 버텨왔는데 뭐 친박 맏형이라고 해야죠. 서청원 의원. 이 시점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게 원내 최다선 의원이죠. 8선 의원. 이거 국회의장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는데 좀 어렵게 됐습니다. 서청원 의원이 어제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책임이 크다라면서 당 원로로서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다시 친이 친박의 이른바 개파 갈등의 늪에 빠져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과거에 이것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다시 똑같은 이른바 역사에 기록된 비극적 도돌이표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당을 나가는 결정적 이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결국 지금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중진들이 용퇴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예. 앞으로 당이 이제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혁신 작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어떤 제1의 표적이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미리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자신의 거취를 정리한 것 아니냐 지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계셔도 사실 험한 일을 당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8선이라고 하면은 곱하기만 해도 한 32년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친박연대로 해서 좀 관두신 거 빼고 아직 2년 남아 있으니까 7, 8년 정도를 국회의원만 하셨다. 정말 한국 정치의 뭐 산증인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김성태 권한대행 서청원 의원의 탈당 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선배님들이 이렇게 결심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자유한국당이 건강한 정당으로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김성태 권한대행 말처럼 서청원 의원 탈당.
탈당했다고 해서 갑자기 한국당이 건강한 정당 탈바꿈할 수 있을까요? 희망이겠죠? 서청원 의원의 그 한국당 탈당은 사실상의 정계 은퇴 선언이라고 봐야죠. 예. 서청원 의원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정계 은퇴 선언이다. 왜냐하면 다음 총선에 안 나갈 거니까.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 주민들한테 마지막 봉사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이제 의원직 사퇴는 하지 않고 남은 근데 모든 2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예, 어쨌든 남은 2년 동안 의원 활동은 열심히 하고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의 이 정계 은퇴 선언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아까 우리가 자료화면 같이 봤는데요. 1년 반 전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조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한국당이. 그 당시에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저렇게 거의 뭐 정말 이 막말 수준의 험한 공방을 하면서 버텨버렸잖아요. 그때 뭐 녹취 파동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당시 한국당이 그 쇄신하고 혁신해 가는데 사실은 이 그 브레이크 역할이 됐어요. 예, 그런 점에서 1년 반 전에 똑같은 결정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제 이 서청원 의원의 탈당 사실상의 정계 은퇴 선언이 이렇게 연이어져서 한국당의 그 인적 쇄신의 기폭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저렇게 발언한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예.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집중해야 될 것은 저런 부분이 아니다. 예. 지금 자꾸 김성태 혁신안 내고 김성태 쇄신안 내면서 권한대행이 뭔가를 지금 당을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예. 지금 김성태 권한대행이 집중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혁신비대위를 제대로 꾸리고 그것에 전권을 넘기고 혁신비대위가 뭐 당을 해체하든 뭐 재개발을 하건 리모델링을 하든 그것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좀 이 핵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예, 전 짧게 말씀드리면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번에는 정말로 혁신하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굉장히 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첫 번째는 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번 지방선거인데요. 이번 지방선거 때 참패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존립 자체가 이제 당원 당규를 제가 이번에 봤는데요. 중요한 것 개념 두 개가 경제와 안보입니다. 예. 경제와 안보인데요. 이 경제와 안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면서 평화의 무드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종북이고 빨갱이라고 외칠 상대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제는요. 지난 두 정권에서 보여줬듯이 자유한국당이 경제를 아주 훌륭하게 잘했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이제 국민들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념을 떠나서 쇄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도 이제 들리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미래 기수의 부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서청원 의원이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작게 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가장 지금 현재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년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공감을 얻을 미래의 자유한국당의 주자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들이 해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기의 한국당 과연 누가 구원투수로 나서서 뭐 비대위원장이 될지 뭐 어떻게 끌고 나갈지도 한번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뭐 기분 좋아할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김부겸 장관 이름 계속 거론되고 여의도에 뭐 사무실 냈다 뭐 이런 소문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김 장관이 안팎의 평가가 좋고 또 이제 개파색도 였고 또 민주당으로서는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지난번 총선 때 62%가 넘는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이 된 정치적인 기반을 또 대구에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를 이겼죠, 그때?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본인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제가 측근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나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김 장관이 선거 캠프로 쓸 사무실을 뭐 여의도에 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즉각 그 김 장관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죠. 근데 주목되는 것이 최근 한 연구소 조사에서 차기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이제 김부겸 장관이 1위에 오른 그런 조사도 있었고 또 지난 19일 날 청와대가
이 김 장관이 지난번에 페이스북에다가 앞으로 몰카를 찍다 걸리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장관 직권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글을 이제 올렸는데 예. 그것을 청와대 트위터가 리트윗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청와대 트위터가 이제 청와대 정책 관련된 거, 문재인 대통령 동정 뭐 이런 건 이렇게 내보내는데 이 특정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리트윗한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 청와대 쪽에서 김 장관의 당대표 출마 이런 부분에 우호적인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예. 김부겸 장관의 당대표 출마 여부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 여의도 밥 먹으러 가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잘못하면 또 사무실 보러 왔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여의도 오는 것조차도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만약에 출마한다면은 당대표 당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여론조사는요, 아직 지방선거가 끝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고, 예. 아직 전당대회에 본격적인 불이 지펴지기는 이전의 여론조사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음 응답이 4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인물이나 인지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의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그와 최고위원들의 이제 당선 핵심은요, 바로 당원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 대선을 겪으면서 겪었던 가장 큰 변수가 당원인데요. 당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아졌다는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14만 온라인 당원이 돌아오면서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지난 지선에 이제 경선인단을 모집할 때는 170만 권리당원이 모집이 됐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들어오면서 층이 다양화되고 그리고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이 그러하였듯이 좀 더 현명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고 뭐 당권이나 정쟁이나 계파 간의 그런 갈등보다는 누가 문재인 정부를 도와서 당의 혁신을 주도할 것이냐 그리고 당의 혁신을 주도해서 결국에는 총선, 그러니까 국회 개혁을 주도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하실 것 같냐고요. 되면 그 얘기는 이제 다 전제되는 조건을 말씀을 하신 거고 당선 가능성하고 출마하신다면 당 대표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근데 지금 당장 그런 가능성만을 놓고 보기보다는 예. 이제 당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후보들이 하는 얘기는 거의 다 비슷하지 않나요? 당원들에게 모든 걸 정권을 다 드리겠습니다. 당원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당 대표들 그렇죠. 후보들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아마 사실은. 지금 이 김빈 대변인의 더불어민주당 이 당원 예. 설명을 다른 당에서 참 부러워하면서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할지 배 아파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다겠죠. 예. 그런데 이 당권 경쟁을 앞둔 그 상황에서 예. 저런 얘기는 그동안의 정치권의 어떤 그 잘못된 관행 같은 걸 보면 경쟁 쪽에서 흘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사무실 물색했다더라 하는 게. 근데 사실은 김부겸 장관이 능력이나 인품이나 뭐 많이 잘 갖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뭐 당 대표를 해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지만 예. 사실은 이런 보도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청와대에서 사표 받아서 당으로 돌아가라고 안 하면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현직 장관이 당대표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 출마를 하려면 조용히 사표 내고 들어와서 한두 달이라도 좀 정치판에서 다시 인사하고 하면서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시간적으로. 이른바 문심 논란에 바로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도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부담을 주고 김부겸 장관 본인한테는 더욱이나 큰 부담을 줍니다. 더욱이나 이번에 당대표가 될 사람의 임기는 예. 2020년 총선의 총선. 공천까지 그리고 총선까지 관리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총선에서 공천권 행사에서 자기가 좀 자기 손때가 묻은 사람들이 약간 다수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현역으로 들어가서 예. 이 당의 주도권을 잡고 이런 계산 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계산을 하는 상황에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데 예. 더구나 문심 논란이 만약에 겹쳐진다면 이런 식의 그 정치권의 소문이나 예. 또는 보도가 저는 대통령이나 김부겸 장관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다. 그 점에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그 김부겸 장관 쪽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하고 진화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관계 보도는 안 할 수는 없지만 예. 정말 사실을 잘 확인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쭉 해주시니까 잘못 이제 장관 사표를 내면 욕심이 많은 잘못하면 정치인으로 그렇게 되죠.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